여당은 지금 어차피 지도부 비대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선거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네. 결과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입장을 내겠다. 공지를 그런 전에 했다고 하고 민주당도 지금 지도부 회의 중인데 어차피 다 보고 있으니까 입장은 여야 정치권 입장은 바로 나올 거고. 수많은 시민들이 헌재 앞에서 숨죽인 채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 방송을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역사적 구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 가장 보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 또 자녀들에게 헌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지. 자, 이제 탄핵 심판 선고까지 10초 정도 남기고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나온다. 김장하 선생의 중학생 아직 안 나와요. 지금부터 2024 한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헌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란죄적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뇌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상, 김영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저가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적용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의 전쟁과 특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보수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사항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2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한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공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증언을 청구합니다. 새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했다! 민주주의 지켜가자! 네, 바로 이어서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겼다 한번 외쳐봅시다. 이겼다. 이겼다. 자, 잠깐만 위에 올라가신 분들 잠깐 내려들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겼어.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가 이겼다. 민주주의 만세. 노란식이 윤석열을 감옥으로. 네, 바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입니다. 황민기 선생님 모시고 어디가든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 초등학생이 한 번 와서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초등학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떻게 해서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일, 알 수 있는 일을 어른들이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집에, 또 똑똑한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이제 똑똑한 주인한테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이 주장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나는 물건을 하나도 안 훔쳤으니까 나는 도둑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경찰이 그것을 판단을 못하고 질질 끓는 모습이 바로 이 헌재 재판이었습니다. 이제 분명히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헌법을 위반했는데도 계엄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잡혀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죄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판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판결은 너무도 당연하고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쉬운 판결이었습니다. 당연한 판결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훌륭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준비했는데요. 바로 한 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123일 동안 강조하고 투쟁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총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우리가 이겼다. 국민이 승리했다. 민주주의 만세. 네, 오늘은 실컷 웁시다. 우리 마음을 품었던 엄청난 울분 오늘 다 수련합시다. 이태원에서 우리 아이들 150년 일어날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촉이 무너졌습니다. 최상병 물속에서 빠져 죽었을 때, 다 감추려고만 했을 때 우리 아무것도 못해줘서 가슴 터졌습니다. 노동자 농민들 죽어나갈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 묻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계엄을 터뜨리고 4개월 동안 애간장이 터져라. 우리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그 긴 종짓감을 던져냈습니다. 우리 오늘을 잊지 맙시다. 윤석열 같은 괴물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다시 민주주의 역사를 써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신 있으십니까? 네. 2년 6개월 동안 당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 오도영 차장님과 오도영 지부장님과 전북민주연맹 기념사태 이사건 이사장으로부터 기자회견 낭독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파면! 123일간의 민중의 위대한 투쟁이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늦어도 너무나 늦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를 환영합니다. 불법 개헌 123일, 국회의 탄핵 소추 가결 111일, 최종 변론 38일이 지난 오늘 2025년 4월 4일 마침내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계엄 선포, 내란 획책, 국민 분열과 선동을 일삼은 윤석열을 감옥으로! 12산 계엄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무장한 군인을 보내 국회의원과 정치인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영장 없이 체포, 고문과 사살 계획한 명백한 내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계엄을 계몽령으로 희화했고 극우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들에게 중국 개입설, 탄핵 공작설과 같은 망상적 발언을 일삼아 국민을 분열시켰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집타일 등 국권을 파괴하고 실질적인 제2의 내란을 도모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한남동 관저가 아니라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법꾸라지 검찰과 사법부 일부 판사들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대립을 하루빨리 잠재우고 국론 분열을 없애기 위해선 헌법재판소의 정확하고 정의로운 빠른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존립까지 의심케 하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현재 직무유기는 심의 유감이며 탄핵 기회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때 주권자의 요구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만시지탄입니다. 농민과 노동자뿐 아니라 이 나라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이 영하 20도의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남태령을 넘었고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으며 윤석열 파면시키겠다는 열망으로 123일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전북도민 전주시민의 투쟁으로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123일간의 전북도민의 열망과 투쟁이 윤석열을 파면시켰습니다. 이제 사회 대개혁, 개헌운동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박근혜 탄핵의 교훈은 시민과 민중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자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민중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국민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후퇴하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동안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이제 내란 동조 세력을 단죄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 대개혁을 통해 법과 제도의 개선, 헌법 개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주권자가 평화롭고 살만한 세상을 위해서는
내란 종식 후 사회 대개혁을 여야의 정치권이나 일부 권력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번 내란의 교훈이자 주권자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진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80만 전북 도민과 함께 새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23일간의 위대한 투쟁, 승리의 주역인 도민과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냥 떠날 수 없죠. 오늘 6시 30분 파면축제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6시 30분 180만 도민과 파면축제만 신나게